관홍산재에 해당돼 집시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이 5에서 20mm, 제주가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권이 5mm 미만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2.3도, 습도 40%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고도화하면서 경찰의 위장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 KBS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시사회를 비롯해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아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부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한 달치 예약 접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예약 가능한 인원의 98%가 찼다는데요. 정부 정책이 모처럼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소액생계비 대출에 책정한 이자는 연 15.9%,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 몇 개월 뒤에 이자를 깎아준다지만 정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금리를 장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낮은 금리로 상품을 내놓으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연 15.9%의 고금리를 물고서라도 돈을 빌려야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란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 취약계층이 겪는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담보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불법 추신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소액 생계비 대출 흥행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요즘 여의도 오기 힘드시죠? 꽃이 너무 만개하고 있어요. 정말 벚꽃이 허드레지게 피었는데 벚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시사야가 벚꽃이야. 네, 너무 여기 집이 여의도라서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벚꽃을 많이 봐가지고.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해 주시죠. 네, 아직 다 피지 않았습니다. 네, 군데군데 조금씩 폈다고 봐야 되는데, 네, 다 필 때쯤 되면은 시사야도 절정에 이를 것이다. 네, 곧 시작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여의도가 시사의 명품 콘텐츠가 막 쏟아집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저녁 10시쯤 이렇게 여의도로 오셔서 기에 이 KBS 우리 명품 시사야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벚꽃길을 걸어가시면 그 추억만큼 좋은 추억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명품으로만 치장을 해도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명품에 한마디도 안 치고 저처럼 약간 이제 좀 중저가 상품도 이제 있다. 김현아 지금 알겠습니다. PD님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하여튼 좋은 컨텐츠를 오늘 좀 두 분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주제로 가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수의 날을 맞아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울컥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안보에 집중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것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대통령의 또 감정 또 국가 수호에 희생된 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또 상당히 또 공감할 수 있고 대통령의 또 단호한 안보에 대한 의지도 읽을 수 있고요.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대통령의 감정에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제 질서는 참 냉정한 것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또 손을 맞잡고 있고 또 인도 태평양 안보 질서도 녹록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국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대통령이 또 이런 또 감정을 통해서 감정적 소통도 참 필요한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또 실제 우리가 안보로 또 넘어오게 되면 이건 상당히 또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또 챙기고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또 전쟁이 아니라 평화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나라를 지키다가 이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도 이제 나라를 지키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최대한의 예를 갖춰서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좋은 행보를 하면서 남 탓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전 정권에서 특히 이제 이 천안함 침몰이나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정치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게 전 적절한 어떤 그 비교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나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전 정권이 굉장히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북한 눈치 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두 개 사안은 별개 그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들 많이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보수 정권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는 참사 희생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안보의 희생자들을 신경 써라 이런 게 아니죠. 전 정권이 만약에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안보와 관련된 어떤 희생자들을 챙기면서도 또 참사 희생자들도 같이 아우르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아직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따뜻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 정권이. 그래서 앞으로 따뜻한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런 걸 기대하면서도 전 정부의 가짜 평화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평화다 이렇게 가는 게 과연 그러한 기대를 갖게 만드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말고 안보만큼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여러 분야를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 정부보다 우리가 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 정권보다 우리가 낫다는 걸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다. 그 점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 이것만이 진짜 평화냐, 이런 반론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윤석열 정부가 해나가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전 정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반대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뒤에서 논란이 뒤따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요. 네. 근데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하죠. 네. 한 가지만 뭐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은 오바마 대통령 자꾸 사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또 모범 사례가 되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 아들 직전 대통령이 아들 부시였지 않습니까? 아들 부시 집권 당시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뭐를 해야 되느냐에 더 집중을 했거든요. 그럴 때 지지율도 더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정치와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뭐 반일 감정으로 지금 대통령이 상당히 국정이 무거운데 그걸 좀 타개하려고 하는 수단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받기 십상이고 네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또 지금 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다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단호한 대북 대응 의지가 뭐다. 그것만 보여도 저는 충분히 국민들도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4%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58%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직전주 조사 비교를 하면은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오른 거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긍정평가를 한 이유로 보면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했다. 이게 18%, 네. 외교 11%, 노조 대응 8%, 주관, 소신,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게 이제 5%, 경제, 민생,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전 정권 극복 등이 4% 순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외교 25%,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이게 23%, 경제, 민생, 물가 7%,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5%, 노동정책, 근로시간 개편안,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등이 3% 등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네. 한 달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청취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면서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가장 내려갈 때는 내부 충돌이었다. 사람과의 충돌이 있으면은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수층이 분열이 그게 이제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지율의 속성이었고 그랬던 적이 이제 뭐 이준석 파동 이렇게 났을 때 지난해 이제 24%까지 내려갔는데 이번 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직전 조사에 비교하면.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34, 34. 그 이야기는 외부에 대한 위기 요인은 적어도 한 30% 초중반선에서는 지지선이 만들어집니다. 34, 34.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지지율이 밀려 내려갖고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 외교가 가장 크겠죠. 일본 이슈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69시간제와 같이 이 MZ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좀 어수선합니다. 뭐가 막 뒤섞여 있고 네.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홍보가 됐든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뭐 미국 금융 불안도 지금 우리한테 여파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민생이거든요. 네. 좀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수선한 상을 좀 추스려서 일본 문제는 단박에 여론이 반전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민생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국민들에게 더 좀 집중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 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조금 그래도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뭐 지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층 내부에 분열이 될 만한 요인들이 나타났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대까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좀 하향 추세에 있다가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거에 응답 긍정평가 이유가 일본 관계 개선, 외교예요. 이게 어떻게 분석해야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부가 하는 일에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지지층의 이제 명확한 의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야 어떤 국민이 그거 자체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렇죠. 방법이냐, 방법론적인 어떤 차이 등인데 그 방법론에서 이제 미흡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부정평가로 많이 이제 쏠려 있는 것이고, 좀 미흡한 방법이더라도 어쨌든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는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정권이 그거를 뭐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한다고 했을 때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보수층, 보수 유권자들의 그런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이 보수층 내부에서 갈리는 이슈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전 정권 대 현 정권 또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렇게 쭉 갈리는 이슈들은 그 성격이나 내용의 어떤 미흡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평가되기보다는 이게 우리 이슈다. 이게 저쪽이 유리한 이슈다. 이렇게 쭉 갈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히 고착화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는 선이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에서 35% 사이에 그 숫자인 것이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구도가 이 여론조사라는 것도 이제 사실 항상 여론조사를 계속 이제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선거에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최종적인 어떤 중간고사 성적표 같은 거는 선거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이 여론조사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여론의 변화하고 재정렬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좋은 대응은 항상 이렇게 이게 편가르기가 되는 이슈니까 편을 쭉 갈라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정권이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라는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걸 해야 돼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증명해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 점에 많이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사실 언론에서 그렇죠. 지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일명 지지층을 좀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한 세대 내에서도 예를 들면 MZ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하 평론가 얘기의 기준을 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앞으로 지지율은 계속 30%에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 앞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거의 똑같이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정당 지지율로만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추세로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이제 34%인데, 지난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내용을 들여다보면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일단은 반사체라고 봅니다. 발광체라기보다는 워낙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이 돼 있거든요. 일본 이슈도 안 좋고, 그다음에 69시간제도 타격을 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 지지율이 미끄러지면 같이 미끄러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만 독자적으로 지지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뭐 김기현 대표나 다른 정당 내부의 경쟁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걸 좀 반사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사체 외에도 약간 또 작동되는 게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직전 조사에서는 호남의 지지율이 38%로 상당한 위기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38%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9%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도 뭐 체포동의안 부결 또 이 기소가 되고 불구속 기소가 되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좀 비명의 목소리도 듣자. 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과도 좀 화해 제스처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지지율 데이터상에서 해석은 뭐냐면 결국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도 좀 변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호남 지지율에 이번 조사 결과 약간의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뭐 지지층도 설득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스킨십도 넓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이 민주당을 향한 좀 불안한 마음 지지층에 그리고 좀 지지의 강도가 강하지 않았던 지지층의 경우에는 다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보다도 저는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일본 문제에서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 대일 관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푸는 거에 어쨌든 동조하는 보수층 지지층 외에 네. 나머지의 이 유권자층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 어떤 정치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일본 문제에 둘러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활성화됐을 때는 원래 이게 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지만 그래도 별로 좀 두고 봐야겠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중간자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을 그러한 지지층도 이거 결국은 반대쪽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계기가 상당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회복된 측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다소히 열기가 빠진 측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작용을 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국면으로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면으로 쭉 가서 서로 이렇게 버티는 거냐. 총선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재정렬 현상 비슷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걸 감안해서라도 민주당은 그냥 반사 이익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계속 갱신해 가야 사실은 지금의 어떤 지지율 상승세나 이런 것들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로 다시 이제 수렴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당의 어떤 정풍이 분다거나 당의 혁신을 통해서 확 뭔가 좀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맞물리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때가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인 변화는 네. 어느 당이고 어려울 거고 저는 그냥 원포인트 변화겠죠. 그것만으로도 실제로는 1, 2%의 포인트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 검소안박법 이 입법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2건이 들어온 거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치권은 별로 안 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움직임은. 예. 근데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일 타격을 받는 듯한 이런 모습이 돼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헌재 판결을 비판하고 안 비판하고 그런 차원은 우리가 좀 배제하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불씨를 남겼다고 봐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이제 정치적으로 원래는 또 독일도 그렇지만은 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치적 해석의 기능도 사실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법을 이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그 시대의 국민들 정서 법 감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또 법률 해석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입법 절차에 미흡한 점은 있었다. 그게 이제 좀 서둘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네. 심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법제화가 되는 데의 과정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또 한마디를 한 셈이거든요. 네네.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난해 5월 달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좀 서두른다라는 여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민들 여론은 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저점에서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엇갈릴 거예요. 저는 단번에 안 끝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공감하기 어렵다. 이건 저는 발언으로서 조금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더 이상 우리가 항소를 하거나 다시 재청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공감하기 어렵다면 분명히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가져갈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이걸 위헌 제청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다시 또 한동훈 장관이 거취를 가지고서 논할 내용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나오긴 했지만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대법관 임명할 때 사실 그 어느 정권에서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대법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전 세계가 네. 사실 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헌법재판관도 역시 또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정권에서 누가 임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 저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판결한 거야. 이걸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그럼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흔들어댄다는 거죠. 사실은 뭐 보수 언론은 뭐 너무 심하게 노골적으로 흔드는 경향도 네. 나타나고 정치권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아까 발언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서는 피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 근본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법제도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의 여러 분야의 목소리들이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체제가 좋은 겁니다. 그게. 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이제 뭐 오늘 뭐 이 보수 언론 보니까 민변 출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뭐 정치적으로 판결을 한 탓에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법에 민변 출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은 안 된다고 만들어야죠. 법에다가 그게 문제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런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임신 중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진보 보수의 논란이 될 만한 문제들은 다 이런 방식의 어떤 이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기구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네네. 그런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됐다는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내놓은 결론이라는 건 명확한 거예요. 첫째, 이러한 방식 예를 들면은 자당 소속의 의원을 탈당시킨 다음에 무소속으로 둔갑시켜서 이 안건 조정에 들여보내는 그런 방식은 상대당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네네.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이걸 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 법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기능이 형해야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똑같은 일이 다른 사안에서 벌어졌으면 그건 형해야 될 정도인 사안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적인 어떤 판단인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그러면 국회가 애초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훼손하는 그러한 어떤 입법적인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거냐. 에 대해서는 네.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이 판단을 그대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점은 당연히 수사권과 소추권으로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5명에 따르면 이 5명의 재판관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꼼수로 이렇게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만한 발언이고 뭐 그럴 거면은 헌법재판소 왜 있습니까? 법무부가 다 마음대로 하지. 그런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칼럼에서 서울대 교수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논리상으로도 논리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한동훈 장관이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원래 판결한 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결에서 앞부분만 따가지고 와가지고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판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헌법재판소는 김이나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권, 소추권 두 가지 이제 우리 기소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한은 아니다. 원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기재됐을 때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권보호 수사관으로서의 역할로서의 영장 신청권으로 기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과 관련한 어떤 법안을 할 때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명분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생겼어요. 이번에 그렇죠. 헌재 판결로. 이 부분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내지는 뭐 법무부의 권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의 어떤 맥락에서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과 같은 어떤 현실에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다 오늘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 거냐. 이건 또 별도의 정책적 그렇죠. 판단과 네네. 논쟁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 논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현장의 수사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등등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설득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네. 헌법상에 지금 규정된 우리 권한이다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음에도 그런 주장을 막 고집한다면 그거는 오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네.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마도 법무부가 이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네. 사실상의 이제 입법기관이 만든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그 부분이 좀 논쟁이 될 건데,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면 이 시행령이 모법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어떤 이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지금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여기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본질은 시행령으로 이게 어쨌든지 간에 모법을 무력화시키는 게 맞느냐. 그런데 지금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행령으로 다 네네. 우회해가지고 네. 지금 이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우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다뤄줘야 될 문제이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검찰 대 민주당 구도로 서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네. 오히려 그런 것이 정치적이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사회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 80조 적용을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당원 80조 상으로 보면 기소가 되면 그러면은 곧바로 당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정치 탄압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당무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만장일치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요라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조금 잡음이 생기는 전해철 상황이거든요. 의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다른 형태로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체포 동의안 또 부결될 때도 네. 뭐 이런 색출이라는 그런 또 상황도 벌어졌었고, 그 이야기는 아까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이야기하면서도 어수선하다는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이게 뭔가 좀 단일화된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이 이제는 검찰 시간에서 판사 시간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 지지율 또는 내년 총선 대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의겸 대변인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을 좀 더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단일화된 목소리로 통합된 단결된 이미지를 준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네. 정작 전해철 의원은 반발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권리당원 300여 명이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남부지방 법원인가에 네. 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 전개될 거예요.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저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결단을 내려서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좀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되면은 지금 반사체 지지율을 얻어가는 일본 이슈나 또 국민의힘이 또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라앉고 나면은 정작 이제 민주당에 대한 오롯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총선을 대비해서 민생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대비하는 것을 좀 구분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설화가 생긴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분이 기자 출신 일인데 여의도에서 조심해야 될 어떤 문법 내지는 그러한 어법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숙지가 안 됐다고 뭐 어떡합니까?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대가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권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반대가 없었다 해서 그쳐야 되는데 만장일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장일치라는 건 이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할 때 보면은 처음에 안건 처리할 때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에 동의하느냐, 약간 이의 없으십니까? 물어보면 네.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토론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손 들고 얘기하고 기권한 사람이 있는데 만장일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더 이게 그래서 여러모로 의문인 게 애초에 당원 80조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부터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얘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이 적용된 사람들이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도 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그냥 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공소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당원 80조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묶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테니까. 그런 해석을 막 낳고 이것부터 대응해야 되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일 텐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만장일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오늘 그리고 또 마지막 이 활용점정 찍은 게 김의겸 대변인이 페이스북인가요? 이 글을 썼는데 이 정도 장기술은 이쪽 업계에서는 통용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게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 굉장히 전문성이라는 점에 있어서 국회의원도 나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대변인에게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 첩보동의안 때 보니까요. 조응천 의원이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지금 그 등에 메고 맞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총대를 맨다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목소리구나. 이렇게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여당이 다음 달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 영남구도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이 상황 이게 지금 내년 총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니고 네. 그동안 계속해서 그냥 부각됐던 전광파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난 대선에 투표한 지지층들 잘 결집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몰려서 거의 혐의가 짙어지면은 그 여론으로 중도층을 좀 끌고 와서 총선을 이긴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될지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유력하게 좀 거론됐던 김태호 의원이 이 경남이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결국 외통위원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좀 수도권 대한 민심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다. 당대표가 또 울산이 지역구니까. 그래서 저는 수도권 쪽에 지금 거론됐던 것이 뭐 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김학용 의원, 네. 경기도 안성에 그래도 다선 의원이고 중진이고 좀 수도권 쪽으로 좀 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논의 구도가 이제 좀 이상하죠. 예를 들면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뭐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원내대표가 주되게 해야 될 일은 지금 야당하고 어떤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풀고 거기서 막 수를 만들고 네. 그 수를 가지고 자기 당도 설득하고 뭐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어떤 뭐 각기 상반된 측면에서 그런 리더십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가 논쟁의 이 어떤 쟁점이 아니고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더 나아가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TK가 지금 지도부에 너무 없다. 그러니까는 너무 없다고요? 그렇죠. 대표는 PK 아니냐. 그리고 그러네요. TK 출신 최고위원 뭐 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원내대표는 또 TK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내부에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TK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죠. 따지면 굳이 최고위원은 수도권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논의는 사실 당내 그 몇 명에 불과한 어떤 사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주류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고 그런 거에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출사표 던지는 의원을 좀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당내가 조금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하죠.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006년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수천만 원을 한순간에 빼앗긴 할머니부터 41억 원을 날린 의사까지 피해 대상도 다양한데요. 왜 보이스피싱을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건지 피해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한 KBS 최혜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피싱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겁니까? 자료를 입수하게 된 건 이달 초고요. 네.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조직의 전자기기 안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확보한 거는 전형적인 기관 사칭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화한 사람이 경찰인데 우리가 강남 오피스텔에 성매매 단속을 하러 갔더니 지금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혹은 카드가 나왔다. 그래서 당신이 공범인지 아니면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 수사에 협조해라 이런 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검사 또 금감원 과장이라고 역할을 나눈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 구속 수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약식으로 수사를 받을 건지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으니까 협조를 잘해라 이런 식으로 구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시나리오도 더 있습니까? 이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대출 사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직접 받은 이제 시나리오는 기관 사칭형인 겁니다. 그럼 범죄에 당신이 연루가 됐다. 아니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겁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거네요. 네, 여기서 덧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덧이 이제 공문서를 위조해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뭐 물론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보면 너무 허술한 거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감원장 혹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인도 찍혀 있고 거기에 직원 이름도 적혀져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뭐 되게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들도 많았었거든요. 직원 이름이 실제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공문 자체가 정교하게 위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 믿게 되는 경향이 컸고요. 또 다른 덫이라고 한다면 역할이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서 검사는 나를 좀 호칭을 편하게 팀장님이라고 불러라. 협조를 잘하면 구속 안 되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전화 오는 금감원 과장은 막 윽박을 지르는 거야.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 정신 안 차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거기에 겁을 먹고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는 상태인 겁니다. 한쪽은 구슬리고 다른 한쪽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심리를 막 흔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결국은 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 뭐 수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공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이거 봐라 뭐 이렇게 또 내세우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진짜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대응책도 많이 내놨는데 이런 무력화하는 매뉴얼도 시나리오에 담겨 있습니까?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거나 혹은 뭐 경찰, 뭐 은행 쪽에 티가 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이제 스톱이 돼버리니까 피해자한테 이걸 주변에 알릴 경우에는 당신이 오히려 더 가중처벌 받는다. 이 보도가 나가게 되면 모두 당신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아예 이제 그 대응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을 때 좀 어리숙하게 보이면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으니까 아예 시나리오에 써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한다고 변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응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 무력화 매뉴얼입니다. 요즘은 대포 통장에 송금해라 뭐 이런 방식은 안 쓴다고요? 그게 이제 금감원에서 지급 정지를 바로 해버리니까 아예 이제 지급 정지가 안 되도록 대면 편취형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이제 수거책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거책을 그 피해자한테 보내서 돈을 직접 받아오게 하면 그 수거책이 잡힐 때까지는 이 범죄 수익이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수거책이 잡힌다고 해도 계좌에서 계좌로 보낸 게 아니면 지급 정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포 통장에 송금하는 방식 대신에 수거책에게 돈을 직접 주라 이런 식으로 대면 편취형이 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네, 정보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 아는 겁니까? 이게 전화를 받자마자 예를 들면 최혜림 기자 몇 년생 몇 월 며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나의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은 대포폰 유통해주고 어떤 조직은 대포 통장을 유통해주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개인정보를 유통시켜서 어디서 이제 사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상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에 살고 이 사람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를 하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수사기관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 시나리오처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만 8,900건 그러니까 9,000건에 가깝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2천억 건이거든요. 와. 그리고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던 2006년 그 이후에 누적 피해액이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와, 이게 더 큰 문제가 예. 한 건당 피해 액수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피해 입을 때 1,700만 원 정도로 끝났었는데 예. 3년 만에 그게 2,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유 그거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를 그런데 속아 넘어간 사람 취급하는 이런 경향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만나본 피해자 중에는 실제로 본인도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을 좀 한심하게 봤다. 뭐 저런 거에 속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도 막상 자기를 막 윽박지르고 막 주변에 알리면 너가 정말 빨간 줄이 그인다. 인생에 지장이 생긴다라고 해버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난 분 중에는 좀 젊은 분들 뭐 직업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멀쩡한 아주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도 있는 거고 네. 또 뭐 특정한 사람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엔 그 피해자들이 주부하고 노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0대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10명 중에 3명이 30대 이하 젊은 층이거든요. 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회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좀 더 많이 구슬리고 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협조 안 하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못 다니고 네. 빨간 줄이 생겨서 이직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좀 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부가 그동안에 보이스피싱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시나리오도 그렇고 수법도 자주 바뀐다는 게 조금 근절되지 않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는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 그때가 한창 서민 대출이 많았었잖아요.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도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주겠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맞춤형으로 진화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악성 앱이라는 게 생겨서 그거를 한번 스마트폰에 깔아버리면 전화를 다 가로채니까 어디에 이게 진짜 기관에서 온 건지 아니면 가짜로 온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예. 근절되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이 자꾸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가로챈다고 표현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앱 같은 거를 깔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경찰에 직접 전화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가로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취재하시면서도 그런 수법들을 확인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악성 앱을 시연도 해봤었는데 경찰 협조를 받아서 네. 그 악성 앱이 깔린 상태에서는 제가 114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로 연결이 되고 112에 전화하더라도 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총책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원들끼리도 가명을 쓰기 때문에 뭐 콜센터 직원 1명 혹은 수거책 1명 잡는다고 해서 총책한테까지 닿는 그런 구조도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조직이 다 점조직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조직 하나를 무너뜨리더라도 다른 일을 하던 조직이,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팔던 조직이 이제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른 또 조직을 데리고 와서 그 전체적인 보이스피싱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을 하던 사람이 노하우를 배워서 아예 총책으로 변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경찰로서도 좀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럼 총책들은 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엔 중국에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다양한 국가들에 있는 거죠? 네네. 지금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이제 잡혀서 국내로 송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영화 속 장면이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오히려 취재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고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지금 뭐 이 피해자들 가운데 극단적 선택하는까지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도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한 상황인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경찰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이제 국제 공조가 좀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반면에 그 국가는 피해자가 본인 국민들이 아니고 한국 국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굳이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줄 동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 공조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한 상태인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로는 시나리오가 예방책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앞서서 예방책이 좀 더 빠르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포폰을 막는 정책이 작년 말에 이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한 달에 한 사람이 핸드폰을 3개씩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6개의 핸드폰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뭐 대포폰 근절까지는 조금 어려운 거고 아예 뭐 기간을 두지 않는다든지 뭐 대포폰을 만들 때 뭐 소명을 한다든지 이런 더 강력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이스피싱을 당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언제든지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쉽게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방지용으로 나온 뭐 예고 혹은 경고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 사람들이 그런 데는 좀 관심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가 진화하는 만큼 그런 경고성 혹은 예방책 이런 거를 미리 좀 익혀두시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일은 KBS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도와 전북, 동북, 경북 남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권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 제주도는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광주 대구 8도가 예상되지만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 13도, 제주 14도, 인천, 부산 15도, 광주 대구 16도, 세종 17도, 서울 대전 18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황사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나쁨이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1.7도, 습도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집도 봄 몸살을 앓는 걸까요? 동장군이 물러가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던 지난주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평소 안면이 있던 아랫집 주인. 부엌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물 쏘시는 건가요? 다급한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누수탐지 업체에 연락해 검사를 한 결과 결국 저희 집 온수관이 터져 물이 새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온수관 안 쓴다. 새는 곳만 막아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틀림없이 다른 곳에서 또 물이 셀 테니 이번 기회에 냉온수관을 다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 말만 믿고 시작한 공사.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공사는 흘러갔습니다. 냉온수관을 따라 콘크리트로 마감된 집 바닥 이곳저곳을 파냈으니 마룻바닥을 교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몸의 절반을 뜯긴 낡은 싱크대를 보니 새 싱크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인이 쓰다 넘긴 20년가량 된 이제는 부속품조차 없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냉장고도 이참에 바꿔야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필요에 따라 또 필요에 필요가 더해지면서 공사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와 수정 끝에 집안의 모든 물건을 모두 드러내고야만 오늘 달 표면처럼 황량하게 변해버린 책방에 들어갔다 우연히 창틀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삿짐을 옮기다 빠진 걸 누군가 창틀 사이에 끼워둔 모양인데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우두커니. 박형권 시인이 14년 뒤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 알았다는 듯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에게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제대로 버티라고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잔뜩 짜증이 났던 마음에 숨구멍이 생기며 푸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제서야 화사한 봄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무실 귀퉁이 비좁은 책상이 따분해 멍하니 두 눈만 깜빡 손가락
징징대는 전화기도 쌓여가는 이메일도 모두 잊고 야자수미 그늘 아래 누워서 살랑살랑 파도 소리 베개 삼아 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알람이 필요 없는 단꿈 손발이 퉁퉁 불 때까지 시원한 바닷물에 첨벙 두둥실 파도에 실려 떠내려가면 인적 없는 해변가에 어디선가 보사노바 그리고 또 이름 모를 남극의 여인들과 노래하고 춤을 추고 조곤조곤 속삭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달력만 바라보는 하루 따라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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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베란다 프로젝트의 단꿈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함께 저한테 좀 동화가 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8105님, 우리 집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여서 비만 오면 비가 새는데 아무리 고쳐도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아서 속상한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니 위안이 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뜯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막상 뜯으시면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정민님, 저도 요즘 너무나 바쁜 업무로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씩 되는데요. 창틀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처럼 오랜만에 듣는 시사회가 저에게 예전에 여유 있던 생활에 대한 기억을 살려주네요. 빨리 프로젝트가 끝나고 봄을 느끼고 싶어요. 그렇게 문자 주셨어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숨구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큰 경험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곳에서 뭔가 다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고 할까요? 이걸 다 낡은 시집 한 권이 14년 전에 발행한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숨구멍 하나씩을 좀 뚫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걸 갖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사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문자 보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그럼요. 아마 손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가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작년 4월에 출국해서 1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왔는데 11개월 만에 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요건을 사용하다가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동유럽의 몬테네그로 수도의 포드고리차의 공항에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체포가 됐는데요.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화려하네요. 몬테네그로가 저도 사실 좀 낯선 나라였기 때문에 이번에 찾아보니까 유고슬라비아 우리 예전에 기억했던 그 세르비아 있는데 발칸반도 있는데 그리스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남미 여권을 갖고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로 갔다가 두바이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비행기를 타다가 여권 심사 과정에서 적발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의도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필립 에드직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이 자신의 SNS에다 뭐라고 썼냐면 세계에서 가장 찾고 있는 범죄자 중에 한 명인 테라폼레스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권도영을 체포했고 위조 문서를 가지고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억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포메다 내용을 보니까 수화함물에서 여기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것 같아요. 벨기에와 한국의 여행 서류 그리고 위조된 벨기에 여권도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노트북 석 대와 휴대전화 5대가 압수됐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같은 맥락상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권도영 대표 1991년생이에요. 대원외고 졸업해서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과학 경제학과로 진학을 해서 이후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화려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201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018년에는 테라폼레스를 창업을 했고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발행을 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력 사태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권도영 대표 별명이 한국판 일론 머스크, 젊은 천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트코인 고래. 이게 이제 미국 언론에서 작년에 특집 기사에서 권도영 대표를 표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든 테라루나가 불과 30대 초반에 세계 7위 규모로 키웠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바다를 지배하는 고래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이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고 해외로 도피를 하면서 천재라고 불렸던 이 청년 사업가는 또 다른 외신의 표현처럼 한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대표를 기소했다고요? 네. 이렇게 되면 국내 송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송환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기소한 국가의 경우에는 몬테네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가 이미 됐는데 그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밝혔거든요.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로 의심되는 인물이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타리카와 벨기에 여권을 이용해서 두바이 가려다가 적발됐다. 여권 위조 혐의로. 네. 자, 그러면 몬테네그로에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미국의 뉴욕 연방지검에서 권도영 대표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의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송환 요청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겠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국가에서 권도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병을 놓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노리고 몬테네그로에 일부러 당국에 검거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어느 나라가 기소권을 행사하고 지금 신병을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뭔가 처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환 국가와 시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몬테네그로가 기소를 하기는 했는데 혐의가 문서 위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기소를 먼저 한 국가의 우선권이 있어요. 그럼 몬테네그로가 제일 먼저 기소를 했으니까 여기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거나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기소는 미국이 먼저 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기소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과정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법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권도영 대표는 주범이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규정하는 법 제도도 미비한 상황인데 네. 주범이 도망을 갔으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으로 이어졌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테라루나 사태 1년 전에 미국의 한 업체와 짜고서 조작을 시도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몬테네그로에서 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송환 요청한 미국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몬테네그로 당국은 일단 뭐 서류 위조 혐의니까 네. 그건 그렇게 뭐 중형으로 처리되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미국이 먼저 기소했으니까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다. 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 모두 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가입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이 법률과 국제 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몬테네그로는 이 권 대표의 신병을 미국에 먼저 인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갔다 우리나라에 온다면 한참 늦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또 미국의 처벌을 받아서 인도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런 만약에 상황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처벌한다 그러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까? 유죄 입증은 가능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8개 혐의로 기소를 했고 네. 송환 요청 계획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처벌 가능성들도 좀 따져봐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네. 금전적인 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미국의 경제방송 CNBC에서 네. 미국의 전직 연방검사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상당수 국내 피해자들이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고 하는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증거들이 다 남아 있을런지 게다가 가상화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상화폐 자산이 건너간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네, 외부에서. 네. 예. 그러면 의도적으로 속여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는 위험한 투자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테라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그걸 믿고 투자해서 잃은 돈을 투자 손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여서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기 피해 있냐. 네. 이거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냐. 사기라고 결론이 난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권 대표의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가 지금 950원어치가 동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초송을 제기해서 만약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쭉 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도영 대표가 미국에서 엄청난 변호사들을 많이 써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다. 네. 이게 투자를 해서 실패한 건데 이 사람한테 물을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우리 검찰이 만약에 신병 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여튼 최선의 방법이 될 테고요. 하여튼 상황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26일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32주년이 되는 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을 다 하실 텐데 1991년 3월 26일이 지방자치단체가 30년 만에 부활해서 기초의원 선거하던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공휴일 날 5명의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도롱뇽 알 주우러 나간다고 나가가지고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초등학생 5명이 와룡산에 올랐다가 실종이 됐고 정말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지금 보니까 35만 명의 수색 인력을 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범인과 실종 경위를 수사를 했습니다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2년에 실종 아동들이 와룡산 세방골에 유골로 발견이 되면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 당시 경북대 법의학팀이 유골 검정을 통해서
예리한 물건 등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범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범행에 쓰여진 도구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지금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2006년에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초창기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실종 당일 내린 비로 기온이 내려가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초창기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골로 발견된 그 장소가 네. 그 다 수색하고 그랬던 장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도 별로 멀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너무 놀라운 일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몇 명을 동원했느냐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지금 재수사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잖아요. 그게 네. 2019년 9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감용 경찰청장의 지시로 재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지금까지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실종아동 관련법과 범죄 피해자 구조법 등이 제정이 되는 계기가 돼서 수많은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단서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32주기를 맞아서 시민단체와 유족이 재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북대 법의팀이 예리한 흉기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됐는데 정부에서 이 사건에 재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뭐 외식하기 무섭다 이런 말들 네. 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또 국민 야식 치킨까지 가격 인상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치킨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적정한 가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예. 가족들이 뭐 푸지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킨들을 다 좋아하셨는데 교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치킨 가격을 3,000원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오리지널이 16,000원인데 그건 19,000원이 되고요. 허니콤보는 2만 원인데 23,000원이 됩니다. 인상률로만 따져보면 18.7%, 15%가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요즘 보통 배달료가 3,000원에서 5,000원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이 되고 16,000원에서 19,000원이 되니까 한 2만 원 정도에서 이제 치킨 본 메뉴를 시킨다면 사이드 메뉴도 지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사이드 메뉴에다가 배달비를 하면 치킨 한 마리를 먹는데 3만 원이 드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네. 교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년 5개월 만에 우리 가격 올리는 거다. 다른 브랜드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고 영업이익도 떨어지는데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니까 안 올릴 수가 없다. 지금 우리도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치킨 메뉴가 사실 제가 외국에 잠깐 있을 때 치킨 양념에다 양념치킨을 직접 만들어서 요리사 한국에서 오신 분이 네. 외국에 친구들한테 대접을 했는데 너무 놀라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양념치킨이. 네. 맛있기도 하지만 적정한 가격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집에 한 마리 갖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마리를 시키면 그냥 5, 6만 원이 가볍게 쓸 수 있는 돈이 돼버리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좀 가격 인상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은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가격, 햄버거 뭐 이런 것도 가격 올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아니 또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지금 가맹점들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맞아요. 물론 이제 본사가 올린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 뭐 손가락만 빠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실 수 있거든요. 다 오르는데 우리만 뭐라고 하냐 뭐 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으로만 얘기하자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만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생닭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그것도 사실 저도 이제 뭐 바쁜 일정 소화하다 보면은 이제 끼니로 이제 김밥을 많이 먹어요. 사서 저도 먹는 많이 경우가 먹어요. 많이 있는데. 김밥 가격도 깜짝 놀라요. 가서 먹을 때. 네. 천국에서 파는 김밥이 1,000원일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김밥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를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이 여의도 주변에. 여의도 주변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네, 19곳의 평균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김밥 한 줄이 얼마일까요? 평균 가격이 여의도에.
한 4,000원 넘을걸요? 3,945원이었어요. 한 줄에 3,000원, 3,500원 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4,000원이 넘는 거예요. 한 맘카페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참치김밥이 4,500원인데 이 안에 부실함을 보시라.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김밥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메뉴였었는데 또 남자분들 한 줄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줄 먹어야죠. 2줄 되면 김밥을 먹는데 거의 10,000원 가까이. 네, 그럼 이제 그러네요. 김밥 아닌가? 이렇게. 한 줄만 먹어야 되나? 아, 그러니까요. 예. 서민들 입장에서 한숨 나오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동물원 탈출했던 네. 또 길을 헤매했던 얼룩말 세로. 예, 세로. 건강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다리가 살짝 까졌대요. 그래서 상처가 있기는 한데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정도고 무척 건강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표정으로. 아니 근데 거리로 뛰쳐나갔던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그 안타까운 게 세로가요. 작년에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차례대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2021년 여름에 엄마 그리고 그다음 해 초 2022년에 아빠가 하늘나라를 떠나보냈는데 아시다시피 그 얼룩말들은 무리지어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네.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탔고 심지어 엄마가 죽는 걸 앞에서 봤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였는데 그리고 네. 나니까 사육사 말도 안 듣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옆집 캥거루랑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날도 약간 반항아가 돼버렸네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투닥거리고 물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말하자면 우리를 뛰쳐나가. 잠깐 집을 나갔다 들어온 셈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좀 대책을 세워주려고 한대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봄꽃 축제가 한창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진해 군항제가 내일 시작된다고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4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45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열흘 동안 벚꽃을 배경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29일에는 해상 불꽃쇼, 30일에는 블랙 이글스 에어쇼가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군항제의 하이라이트 중에 군항 의장대 공연이 있는데 그것도 30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제 도로가 통제가 되겠죠. 본잡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가셔서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과 셔틀버스를 이용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주말에 외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세먼지 많으니까요. 마스크 조심하시고.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동아일보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벚꽃 피는 계절에 어떤 음악 준비해 오셨어요? 네, 벚꽃하고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주제는 아닌 아니 제가 엉뚱한 거 짚었어요 지금? 같은데 벚꽃도 뭐 밤에는 안 보이니까요. 쪽 밤에는 좀 다르게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빛만 조금만 있어도 훤히 보여요. 벚꽃 좀 발라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조명 받은 것처럼 훤해요. 아, 제가 너무 어두운 걸 준비해 왔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네. 어떤 걸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이 이제 3월 24일인데 네. 정확히 51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72년 3월 24일 네. 꽃이 막 피려던 그 시절에 개봉했던 특별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범죄 영화의 뭐 절대 명작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뭐 세계 영화사에 있어서 또 명작. 바로 대부 1편이었어요. 더 갓파더죠. 대부 하면은 네. 아마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보지 않으셨어도 하이라이트 장면, 명장면, 음악이라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말론 브란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영화 포스터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갱스터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봄 지금 꼭 한참 필 때 무슨 갱스터 영화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이랬습니다. 예. 이게 뭔가 이렇게 삐딱한 시선이 있는 것 같아. 네. 일단 대부를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대부하면 이제 뭐 감독부터 뭐 배우, 스토리 전부 다 뭐 음악까지 다 유명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감독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각색 그리고 연출을 다 맡았고요. 네. 뭐 너무 유명해서 훗날에 나오는 수많은 그 대중문화 콘텐츠 여기서 수없이 패러디되고 오마주된 작품이 바로 이 대부 아닌가 싶습니다. 배경은 1940년대고요. 미국 뉴욕 그리고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오가는 스토리인데요. 이탈리아 이제 시칠리아에서 온 암흑가 보스죠. 마피아 두목 돈 꼬를레오네 말론 브랜도가 맡았습니다. 이분의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예요. 사실 피비린내가 나는 이야기죠. 네. 예, 다른 폭력 조직에 의해서 이 아버지 돈 꼴레오네가 이제 총 맞고 쓰러지니까 이제 아들 마이클 이분은 좀 평화롭게 살고 싶었는데 알파치노가 맡았죠. 네. 이제 피해 복수를 다짐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 암흑가의 암투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하시니까 시카고 얘기가 떠올랐어요. 네. 어디선가 제가 그 책의 한 구절에서 본 것 같은데요. 시카고도 그러니까 금주령 내리고 난 다음에 네. 조폭 조직들이 땅으로 굴을 파면서 그걸 네. 팔았대요. 그게 나중에 지하철 노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참 당시 조폭이 한참 활기를 띠던 뭐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걸 만든 영화인데요. 네. 멜로디가 조금 좀 익숙한 게 있는 듯한데 이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시작하면 느낌이 올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음악은 아까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이 돈 꼴레오네가 이제 넘어온 사람 이민자이고 네. 그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영화 음악가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니노 로타라는 영화 음악가인데요. 네. 본명은 조반니 리날디예요. 정말 전형적인 이탈리아 사람이죠. 네.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 라스트라다라는 작품 필두로 해서 뭐 이를테면 태양은 가득히라든가 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슴을 한 번쯤 울렸던 선율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던 명장이자 베테랑입니다. 바로 이 니노 로타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멜로디죠. 바로 러브 팀 사랑의 테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니노 로타의 사랑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대본 나올 때마다 이 노래가 이렇게 밑에 깔렸던 게 그렇죠. 그리고 뭐 개그 코너 같은 데도 많이 쓰였고, 맞다. 네, CF 음악으로도 많이 나왔었고요.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컵라면 CF 이런 데도 나왔고요. 뭔가 비극적인데,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로 하면 웃픈 상황 있죠. 뭔가 비극적인, 본인한테는 비극인데 옆에서 보면 희극인 상황. 이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청취자 0012님께서 와우,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소년 시절 꿈꾸던 꿈들이 아련히 떠오르며 너무 심장 떨리는 좋은 음악,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야, 심장 떨린다. 이게 뭐 영화가 만들어진 지 정말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본과 정반대인 갱스터 영화 어떤 것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대부 못지않게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한데요. 물론 대부만큼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이 갱스터 영화 또는 옛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명작이죠. 바로 이 대부의 영광을 1980년대에 이어갔다. 이런 평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갱스터 명작입니다. 1987년 영화고요. 제목은 언터처블. 네, 아까 이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메가폰을 잡은 대부였는데 또 다른 명장이에요. 브라이언 드 팔마가 이 작품 연출을 했고요. 뭐 배우진이 엄청납니다. 로버트 드니로, 케빈 코스트너, 숀 코너리, 앤디 가르시아. 다 모은 거군요. 아직 그 시대. 어마어마하죠. 정말 카리스마의 폭발. 이걸 보실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아까 이제 시카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이 영화가 1930년대 미국 금주령 시대의 시카고가 배경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미리 이렇게 딱 알아맞춘 느낌인데요. 굉장히 뿌듯하시는데요. 얼굴이 거의 벚꽃처럼 피어나고 계신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우연히 얘기했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 너무 잘 맞추셨어요. 네. 이 뭐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카고가 굉장히 삼엄한 금주령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든 길을 찾죠. 바로 이 갱단 보스, 이번에는 알 카포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알 카포네, 로버트 드니로가 맡은 역할인데요. 이 알 카포네가 금주령이 정말 무색하게 지방 정부, 요원들, 요직, 경찰 다 매수해버려요. 돈으로 다 사버려서 그냥 대놓고 금주법 어기고 나쁜 짓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다 입 닫고 있습니다. 시카고 전체가 알카포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나 이대로 끝나면 영화가 아니죠. 바로 정의감 넘치는 미 연방경찰, 지방경찰 위에 있는 연방경찰 FBI가 이 사람들의 허점을 노려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벌이는 활극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많은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기차역 계단 씬인데요.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 지금도 있는 스테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계단 아래로 유모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가운데 그 유모차를 사이에 두고 총격전을 벌이는 그 씬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씬인데 전함 포텐킨이라는 고전 영화, 이거 패러디한, 오마주한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막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스릴 넘치죠. 음악은 어땠습니까? 음악은 아까도 이제 니노 로타라는 이탈리아 영화음악가가 대부를 담당했었는데 이 영화 또 다른 이탈리아의 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노 로타보다 더 유명한 분이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바로 영화 스코어를 담당을 했고요. 모리코네 하면은 사실 뭐 미션이라든지 뭐 시네마 천국, 러브 어페어 이런 아주 감성적인 작품들의 아름다운 선율로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탈리아에 있던 시절부터 뭐 호러물, 액션 영화, 정말 엽기적인 영화 이런 것들에서 아주 긴장감 넘치는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그런 스코어들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는 그냥 그 음악 자체로도 뭐 영화에 굳이 넣지 않아도 뭐 굉장히 좋은 음악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맞아요. 일단 뭐 영화 음악이니까 어떤 곡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엔니오 모리코네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 영화에 줄 알았어요, 제가. 네, 그렇죠. 한번 틀어갈 줄 아셨죠. 이 영화의 유모차 장면 다음으로 거의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좀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알카포네가 오페라를 관람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 오페라가 팔리아치라는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광대들이라는 오페라예요.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오페라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리아가 나옵니다. 이 베스틸라 주바라는 아리아인데 의상을 챙겨 입으며라는 그런
그렇게 번역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아리아예요. 어떤 광대의 피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그런 아주 절절한 아리아인데 이 아리아를 감상하면서 알카포네가 줄줄줄 막 눈물을 흘려요. 손수건으로 막 얼굴을 닦으면서. 그 무서운 아리아에 푹 빠져. 예, 그렇게 뭐 사람 막 수십 명씩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수하가 와가지고 방금 그 짐 멀런을 처리했습니다. 션 커너리가 맡은 역할이죠. 라고 귓속말을 해요. 근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아리아에 빠져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마피아의 이중성을 그렇죠. 아주 은유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죠. 거기에 흘러나왔던 그 아리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곡 듣고 오겠습니다. Recitar mentre preso dal delirio non so più quel che dico e quel che faccio eppure dopo sforzati bah sei tu forse un uomo pagliaccio vesti la giubba la faccia in farina la gente paga e ridere vuole qua e se arrecchire t'invola colombina ridi pagliaccio e ognuno applaudirà tramota in lazzi lo sguardo e il pianto in una smorfia il singhiozzo e il dolor ridi pagliaccio soltanto che t'avvelena il cor.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베스트 라 주바 들으셨습니다. 네. 오우, 이거 들으시면서 지금 전율이 쫙 오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한 50대? 네. 한창 음성이 좋을 때 불렀던 노래 같아요. 음성이 너무 좋죠. 네. 네. 완전 깨끗하게 들려오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파바로티가 기억난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이 광대들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에요. 줄거리만 봐도 약간 극중극 형식을 갖고 있는데 방금 이 아리아를 부른 국중 주인공이 그 오페라 안에서도 연극 배우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본인의 동료 배우이자 아내가 마을 청년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걸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을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는데 동료 배우가 말리죠. 이제 곧 연극 시작해 이러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의상을 챙겨 입으며라는 방금 부른 아리아를 부른 다음에 극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연극 안에서 공교롭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극 속에서 도저히 현실과 오버랩되는 이 상황을 참지를 못하고 그 뒤에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이렇게 해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일반적인 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음악도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작품은 뭘까요? 또 다른 명장입니다. 이 명장들이 참 옛날에 갱스터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바로 세르지오 레오네, 뭐 스파게티 웨스턴의 명장이기도 하고요. 가 연출을 한 대작이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아, 이것도 또한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한 2시간 남짓되는 버전부터 시작해서 제일 긴 거는 상영 시간이 4시간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 그대로 대작이죠. 네. 배경은 비슷해요. 1920년대부터 60년대 사이 주로 미국 뉴욕이 배경이고요. 역시나 금주법 시대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주인공은 누들스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맡았고요. 어려서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좀도둑질을 하면서 범죄의 세계에 조금씩 발을 내딛는데 큰 일을 저지르고 이제 출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친구 맥스 그리고 첫사랑 여기 데보라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 솔깃할 수밖에 없는 우리 크게 한탕 저지르고 손 씻자. 이 항상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범죄 계획 앞에서 이제 고민을 거듭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꼭 범죄 영화는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그러다가 굉장히 비운의 결말을 맞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과천선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근데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끊고 완벽하게 뭔가 바뀔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이냐 악이냐, 부유하게 사느냐, 한 번 사는 인생 가난하게 사느냐, 엄청난 딜레마죠. 그거는 또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고. 그러게요. 제가 또 너무 몰입했네요. 저는 약간 사람의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것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인생의 한탕이야 뭐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자, 이 영화 음악도 굉장히 유명했죠. 굉장히 유명했죠. 방금 이제 조금 전에 그 언터처블이 엔니오 모리코네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 역시도 엔니오 모리코네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테마는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펜플루트로 연주되는 그 테마죠. 루마니아 출신의 그 펜플루티스트 게오르게 잠피르가 연주한 그 메인 테마 굉장히 유명하고요. 사랑의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디보러스 테임이라고 하는 데보라의 테마가 있어요. 뭐 엔니오 모리코네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들 많이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데보라의 테마 역시도 엔니오 모리코네 하면은 떠올리고 눈물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선율이죠. 근데 이게 갱스터 영화의 경우에도 이 시대마다 깔리는 음악적 배경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만든 지 오래된 영화 70년대 80년대 이럴 때까지는 좀 극적인 대비나 이런 거를 추구했다고 할까요? 갱스터 영화인데 뭐 아까 파바로티 음악 나왔던 것처럼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아름다운 뭐 이런 거하고 좀 대비가 되는데 요즘에는 진짜 갱스터 같은 힙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았나? 자극적인 전자음악이나. 맞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은 기본이 영화 음악 하면은 바로 관현악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고전적이고 고풍스럽고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씬에서는 굉장히 또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약간 낭만의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는 좀 달라진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어떤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데보라의 테마 준비를 했는데요. 원곡 아니고 뭐 아주 수많은 아티스트가 수많은 장르, 수많은 악기로 변주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조금 독특한 버전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카티아 부니아티슈빌리라는 젊고 미모를 갖고 있는 조지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예요. 이 피아니스트는 대단한 초절 기교 그리고 아주 진한 감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이 데보라의 테마를 마치 드뷔시의 어떤 피아노 독주곡처럼 아주 잔잔한 밤물결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듣고 있으면 아주 묘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명연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스크린 음악 다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혜원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임혜용 기자가 추천한 곡이죠.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 가운데 카티아 부니아티슈빌리의 데보라의 테마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